그렇기 때문에 국제사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쭉 보면 왜 스탈린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냐? 아까 말씀드린 소야해요. 그게 홋카이도하고 사할린 사이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런던 외상회의에서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폴리타니아가 이게 트리폴리입니다. 여기도 대결 관계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9월 20일 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리고요. 이거에 따라서 팔로군에는 45년 10월에 국민당과 연합하라는 종래의 입장을 바꿔서 30만 명의 팔로군에게 만주 점령을 지령합니다. 그러면서 46년 4월에 국공내전이 터져요. 하얼빈이죠. 이게 소련군입니다. 관동군에부터 노획한 무기를 팔로군에게 다 줘요. 네? 관동군이 50만 이상이었죠. 그 무기를 갖고 이 팔로군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장개석이고 저게 마오쩌둥입니다. 처음에 장개석 군대가 훨씬 세니까 통일전선 차원에서 저기 장개석 밑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있으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장개석하고 중소 조약을 맺어서 100년 전, 아니 그러니까 70년 전에 러일 전쟁 이전에 만주에서 갖고 있던 구러시아 제국의 이권을 도로 준 걸로 해가지고 타협을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저 런던 회상회에서 원하는 걸 못 얻으니까 내전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46년에서 48년까지 이게 팔로군이에요. 내전이 터졌고요. 처음에 이기다가 아까 말씀대로 밀려가지고 두만강으로 넘어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북분단은요, 그러니까 통영과 다르게 소련이 주도한 게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국의 안보에 직접 관련된 만주 장악을 위해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중국 내전의 연장 지역으로 전략적 요충이 되고 남북분단은 마침표가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요, 한국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순망치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제가 중국 대륙이라 치면요, 여기가 북경이 있다고 치면은요, 이 밑에가 상해고 홍콩이고 그러면요, 평양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목구멍입니다. 숨구멍. 절대 포기 못하죠. 이가 아니에요. 여기 졸리면 저기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전략적 그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오판하면은요. 그리고 북한을 도와서 6.25 때 개입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6.25 전쟁을 중국이 뭐라고 부르냐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북조선을 도운 전쟁이에요. 누가 침략자냐면요, 미국이 침략자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은 우리에게 최악의 침략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우리의 적이 누구냐에 놓고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아까 생존을 도모하는 전략 그리고 그 방법이 정파마다 다른 걸 설명드렸잖아요. 자, 38도선의 분할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남북 분단을 주도했는지, 그게 미국인지 소련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가 바둑판에서 요새 뭐 알베코하고 이세돌이가 뭐 저기 바둑에 다시 주고받는데 우리는 대마를 잡기 위해서 벌이는 사석일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 붙이고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더없이 소중하지만 포식자의 눈으로 볼 때는 가슴살이나 닭다리 먹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닭목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옆에서 지금 트럼프 하는 얘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앵글로색슨족은 사실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지금 국제관계는요, 파워폴리틱으로 바뀌었고요. 파워폴리틱 하에서는 약국강식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는 국익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게 국제정치판인데 우리가 참 100년 전 역사에서부터 지금 다시 배워야 될 교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38도선 분할의 역사에서는 한반도가 그들의 눈에는 사석일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가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는 기적을 썼지만 우리 주변에 1, 2, 3, 4등이 있다는 걸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뛰어다가 중동에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70년 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지경학적 위치가 변했어요. 우리가 한때 큰 거는 팍스 아메리카나 하에서 자유미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성장을 이뤘는데 최대 시장이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돼버렸어요. 중국에서 기침 한 번 오면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환율이 떨뛰고 이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먼저냐 안보가 먼저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안보 없는 시장은 없는데 그 교훈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리가 또 다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남북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요. 이승만과 김구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분단이 결정됐었다는 거.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귀국하셨고 김구는 11월 23일 날 임시정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합니다. 임시정부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지령을 내렸어요. 아까 런던 외상회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결말되니까 이러면서 조반식 선생을 핍박이 가고 신유주 학생회가 터지고 하는 것들이 연동선상이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남북분단은요 로비콘강을 걷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이 정적이었던 것처럼 원래서부터 아니거든요. 하지연태 김구 소개하고 있고요. 두 분이 동격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동격도 아니었듯이 또 적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사진들이 보여주면요, 이 해방 이후에 귀국해가지고 두 분의 모습들이 귓속말 나누고 있고, 햇빛 바라면서 한담 나누는 두 분의 모습에서 치열한 정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945년 12월 4개국 신탄 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3.4행의 결과가 전해지니까 김구와 이승만은 임시정부를 모태로 한 반타운동의 선봉에 함께 나섰고요. 반소, 반탁 노선을 함께 걸었어요. 그러다가 46년 6월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한 정업선언을 내면서 갈라선 거고요. 뒤에 장덕수 선생 암살인가요?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서 미 군정이 김구 선생을 의심할 때 이승만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SOS를 쳤는데 그걸 이렇게 손을 안 잡아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분이 갈라서기 시작했고 김구는 단정 반대 노선을 걸었고요. 1948년 4월 19일 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도선을 넘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죠. 49년 4월 19일 비서 송진, 찬안, 김신과 함께 38선을 넘는 김구 선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남북 연성회의는 책임 있는 당국장관의 회담이 아니었어요. 김구, 김기식 선생이 남한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니었죠. 하지였죠. 마찬가지로 김일성, 김두봉이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티코브라든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무 말 합의를 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스티커프 비망록이라고 소련 측 문서고가 열리면서 새로운 문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남한의 하지 같은 스티커프 비망록에는 의하면 말이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정치 지도자 간의 정치 협상이 열리기 보름 전에 그 스탈린이 보낸 문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김일성에 보내는 충고에 대해서, 거기에 연석회의에서 결의할 내용이요, 이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미 지령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용당한 거예요. 이 사진이요, 사진 한 장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2005년인가 4년인가 북한에서 백범 기념관에 보내준 사진이에요. 걸라고. 여기서 보면 누가 주고 누가 종입니까?
뭐 100번 기념관에 걸면 안 되죠. 저기 보면 김일성이 주고 김구 선생님이 뒤에 쫓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전선동에 능한 게 공산당인데 지금 저기에서 누가 주냐 하면 김일성이 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경력이나 연륜을 봐서 될 얘기 아닌 얘기인데 사진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근데 북한의 통일전선에 이용된 남북협상인 게 틀림없습니다. 국제사적 시각으로 보면 1945년 말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우익 탄압이 일어났고요. 이듬해 6월 폴란드 공산당의 국민투표 결과 조작했어요. 47년 8월에 20%밖에 득표하지 못한 공산당이 소련군에 비유하여 정권을 강탈한 한가리 사태를 고려해 볼 때 당시 남북 협상은요 저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북한의 통일 전술에 이용당해가지고 그냥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게 명확하나 했고요. 그런 면에서 국제 정세에 밝았던 이승만 박사가 저 부분을 꿰뚫고 있었던 반면 김구 선생님은 중국 대륙에서 그것도 좌우합작 민족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고 믿은 게 이제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런 경험하에서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남북협상은 이용당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게 평양에서 연설하는 김구 선생님 모습입니다. 그때 인공기 나오기 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요. 평양에. 자, 김구가 남북협상에 희망을 품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족은 주의를 갖다가 초월한다고 믿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3일자 견인문은 4월 12일자 스탈린 지령을 갖다 그대로 베꼈습니다. 남북협상이 실패한 이유는요. 김구의 부상이 성공하려면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자주적 결정권이 있어야 하지만 소련의 꼭두각시였고요. 마찬가지로 김구와 김규식도 남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던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사라는 시각에서 남북협상을 보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소련의 정치공작은 성공했다고 보이고요. 반면 50총선 이후에 세워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국가로서 한 나라가 인정을 받으려면 국민국가 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 그거는 우리가 국민국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인정을 위한 투쟁이 벌어진 게 1948년 9월서부터 12월 12일까지 열렸던 제3차 유엔 총회고요. 이게 열린 게 파리 샤이오궁이라고 하는 지금 다 샤이오궁이 남아있죠. 세계 박람회 열렸던 건물인데 뉴욕이 아닌 파리에서 이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렸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간만병, 북한 대표단은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입국하라고 기다리다가 끝내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의안 상정이 못 됐고요. 표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 인정투쟁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이 세워준 나라가 된 거고 그러한 정당성, 합법성,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였고 그 결과 북한이 남침이 있었을 때 최초의 PKO라고 할 수 있죠. 유엔군이 파병돼서 한국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유엔이 세우고 유엔이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 승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를 갖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라이트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대한민국을 띄어가지고 우리가 48년 이후에 세운 이 성취의 역사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임시정부하고 연결을 갖다 끊어버리고요. 한국사학계 쪽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쪽은 거기가 건국은 이미 그때 됐는데 무슨 건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당군 때 건국됐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사적인 측면 그리고 국민국가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에서 인정받은 게 거기서부터 정상성이 확보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정신학적인 측면에서 연동성을 부정하는 거냐? 그건 결코 혁명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재작년인가 러시아를 가니까 뭐 이렇게 목각 인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으면 나오고 뽑으면 나오는 거. 보니까 푸친 뽑으면 옐친 뽑으면 고르바초프 나오고 고르바초프 뽑으면 또 뭐 후르시초프 나오고 맨 속에 레닌 들어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뽑으면 뽑고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바로 앞을 다 부정해버려요. 네? 네, 중국 건국기념 하는 저 행사장을 보면 천안문에 마오 있고요. 마오가 7,500만 죽였어요. 등소평이 마오 때 죽을 뻔했어요. 근데 07과삼 얘기를 하는 게 등소평이에요. 네? 거기는 2원짜리서부터 100엔짜리까지 다 마오예요. 그리고 적어도요, 그 건국기념 할 때 보면은요, 가운데 마오가 있고요, 옆에 손문이 있습니다. 손문은 장개석 아버지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적어도 서구 제국주의에 맞싸우고 그리고 삼민주의 내세운 손문 때서부터 끌어올립니다. 길게. 미국은 200년짜리도 그것도 늘리려고 하는 판에 기비가요 일본 애국가는 말이죠. 요따만한 조약들이 이만한 무슨 바위가 될 때까지 저거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 일왕 신무천왕 일왕 그때서부터 현재까지 만세일기로 이어지는 게 일본이라고 하면서 연속성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그때 중요한 거는요 3.1운동의 결과 세워진 거고요. 3.1운동 때는요 사진이 많은 걸 얘기해 주는데요. 종래 알려져 있기는 검은색 한복 입고 어여머리 튼 일본의 여학생들이 이렇게 만세 부르는 사진이 있어요. 종로거리에 만세하는 여학생들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학생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어요. 춤추는 거예요. 기생들이에요. 네? 신문 기사 보면 수원, 평양, 진주 기생들이 이 3.1운동 때 동참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노유장하들, 사회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까지 왕의 신비를 거부한 거예요. 백성이. 주권재민, 남녀공권 그때 이미 다 천명됐어요. 그 결과 세워지는 게 19년 4월 10일에 상하이의 임시의정원에서 임시헌장이라는 오늘식으로 따지면 10조의 헌법이 결의돼요. 거기 보면 주권재민, 황제 나라 돌아가자는 얘기 없습니다. 남녀동권, 그리고 심지어 사형제 폐지 같은 혁신적인 요즘 봐도 저거 한 주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통이라고 하는 부분, 정신 계승하는 측면을 부정하는 건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좀 좁혀나가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자꾸 100년 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 마땅하다는 게 식민주의 사관이거든요. 거기 보면 타파성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사화 당쟁할 때 보면 8색 땅파.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친노, 비노, 진박, 비박에 이거 보면은요. 그 우리 안에 이분법 그대로 작동해가지고 100년 전하고 유사하고요. 우리 집회 보세요. 광화문에 세종대왕님 그대로 앉아 계시죠. 이거 이러다가 100년 전 상황 또 암울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야 되는 대우각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의 현실들은 참 그러지 못합니다. 당시 한반도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내전이 터지자 소련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만주 장악을 위해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요. 소련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게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미주수였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지도가 하나 있었죠. 이 지도를 제가 좋은 걸 못 구해서 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있고 저기 블라디보스토크는요. 우리말 뜻이 동방을 경략하랍니다. 저 신의주 건너편에 있는 중국 도시 이름이 단동이죠. 원래 1960년대 이전에는요, 48년, 45년 무렵 때는 그게 안동이었어요. 안동, 대도, 보야, 안동. 안동, 동쪽을 편안케 한답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이 동방을 경략하라는 뜻이고요. 안동은 동쪽을 침략하겠다는 뜻이에요. 당태종이 고구려 백제담 저거 한 다음에 세우려고 했던 게 안동대대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에 중국하고 북한이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단동으로 바꿔요. 단자도 붉을 단자에 동쪽을 붉게 문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나라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저희 지금 여기 38선까지 해가지고 다 빨갛게 됐어요. 지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중요한 건 일본을 비롯한 이쪽 남쪽이에요. 이 반토막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병력이 얼마를 더 써야 되고 돈을 얼마나 더 써야 놓고 주판을 놓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중국하고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중국 대륙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밀려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계속 지킬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걸 갖고 주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 문제에서도 핵심은 뭐냐면요, 그 반민족 그 행위자 뭐 처벌법이니 뭐니 얘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갖다 옹호하고 모호고 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 중에 하나로 자꾸 거론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뭐냐면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원래 A급 정범이었어요. 스가 그 구치소에 A급 정범으로 수감돼 있다가 장개석이가 대륙으로 그래서 쫓겨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죠, 풀려나요. 그 다음에 몇 년 안 돼가지고 수상이 되고, 그러면서 자민당이 무장, 그러니까 군대 다시 만들 수 있고, 개헌을 갖다가 평화헌법 개헌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게 55년에 창당되거든요, 자민당이. 그때서부터 이 아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생물에만 뭐 유전 법칙이 격세 유전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DNA 면에서도 아베한테 갔어요, 지금. 그때 이미 미국이 아베 외할아버지를 갖다 놔줄 때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의 대천안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리버스 코스라고 해요. 역코스. 원래는 미국과 같이 시민사회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천황제를 폐지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여성 속옷에 뒤에 브레이지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크가 천황제예요. 암만 벗으려도 그거 벗기지 않으면 안 벗어져요. 그리고 평상기억 합금이 들어있습니다. 세탁 후에도 변하지 않게. 그게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에요. 아베와 같은. 이거를 안 뺀 채로 입혀버린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더는요, 만약에 일본 시민사회가 반발하면 역코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자들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하고 공통된 게 뭐냐면요, 공통된 이해가 공산주의 막는데 이해가 합치돼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없으니까 결국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팽창하고 중국이 팽창하고 요 한반도까지 빨개지는데 이거 지키려면 누가 필요하냐? 일본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니, 하와이에 지금 기습 공격 당해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군이 그때 수상된 거 그대로 놔두고 그때 수몰된 장병들 유골 그대로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본을 갖다 활용하는 건 거기 있는 거고요. 일본의 좌파들은요, 전쟁 책임 얘기를 해요. 일본 우파들의. 일본 우파들은요, 좌파들이 전쟁 책임 얘기할 때 일본 우파들의 전쟁 책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마르크시스트들이. 동경에 들어온 미군의 강간이라든가 원폭의 그 피해를 지적합니다. 일본 우파들은요, 절대로 그거 얘기 안 해요. 이기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성을 하는 건 니들한테 안 졌다는 거예요, 걔들이. 그리고 그 차원에서 미국은 일본의 우파들을 되살려서 적색 전체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활용한 거예요. 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체제가 안 들어섰는데 공산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예전에 거기 일제시대 때 공산 세력의 그
잡는데 그 일제가 활용했던 순사라든가 뭐 이런 고등계 형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초대 내각을 보면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오히려 북한 내각에는 만군 출신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고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르주아 청산이죠.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떠나서 국제사전 조망을 놓고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쓴 거를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뭐냐 하면요. 한반도만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해방 직후에. 그때 미국의 정책은 관망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이 어떻게 되느냐, 장개석이 이기느냐, 뭐 마오쩌둥이 이기느냐. 그래서 1947년 3월에 나온 트루먼 닥트리는 유럽에서의 소련 팽창을 저지하는 봉쇄 정책이었지 한반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서양 사학자나 동양 사학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서양사 배우고 동양사 배우는 건 우리의 어떻게 우리의 번영을 지킬까, 그런 부분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다. 서양사 배우는 게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트루먼 독트린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이 지역에서의 서양사 동양사죠. 우리 주변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국공내전을 중심으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돼야 되는 건데 따로 떨어져가지고 뭐 서양이라는 존재를 따로 놓고 본단 말이죠. 이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샬 플랜 이후 동아시아를 경시하기 시작해요. 마샬 플랜이라는 게 유럽 보훈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볼 때는 이게 껴들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예요. 미국은 모든 재원을 유럽에 퍼부었고 반공의 방포로로 삼으려 한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는 우리가 반공의 복인 줄 아는데 일본이 반공의 복이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미국은 계속 주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있죠. 한반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명예롭게 미국이 떠나겠다 한반도에. 그게 유엔에다가 한국 문제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사실은 유엔에 한국 문제를 갖다 붙인 건 미국이 명예롭게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국민당의 패전이 눈앞에 다가온 4월, 패터슨 육군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에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 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합참본부의 전략조사위원회도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정했어요. 지금 트럼프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때 당시 미 국무부에 힉스인가요? 공산당원이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소, 제2차 미소공이 결렬 4개월 뒤인 1947년 9월 미 국무부는 소련의 동시철병 제의를 받아들여 미군 철수와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을 결정했는데, 이는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한국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신호였어요. 당시 미국은 남한이 공산화되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트럼프가 요즘 하고 있는 그 막말들이요.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유엔 상정을 통해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결론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근데 코테이션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어냈어요. 그 면에서 외교는 이승만 대통령을 능가할 대통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과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서는 대한민국의 성립을 갖다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제1차 미소공이 결렬 한 달 뒤인 46년 6월 3일 정읍선언에서 미국보다 먼저 남한의 정부를 수립한 후 세계 공론의 호소에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제안했으며, 그해 12월 미국 방문 시 유엔에 의한 한국 문제 해결을 호소했어요.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해결은 이승만의 아이디어였고, 그걸 이끌어낸 게 이승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전략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미국이 폐기하고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해결로 정책을 바꾼 1947년 9월보다 46년 6월
6월 3일인가요? 정읍설에서 했으니까 1년은 앞서죠. 이렇게 볼 때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주도자였다. 그러니까 아까 수정주의 사관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주의 사관에 의하면 베트남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고 그거는 남베트남은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거의 원형이 6.25 전쟁이 되면 김일성은 민족 해방 전쟁을 일으킨 주도적인 인물이고 이승만은 남한의 그러니까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 괴뢰에 지나지 않는 건데 이게 완전히 역으로 뒤집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엔 남북한 동시선거가 결의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오콘이 미국에 들었을 때 있죠.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세계 석학들이 이제 얘기가 벌어지죠. 화두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후쿠야마가 그 얘기 했을 때 일본에서도 그 자민당 독재가 깨지고 호소카 연립내각이 들어서고요. 우리나라에도 문민정부 들어서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군사 독재가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근데 그때 뭐가 터지냐면요. 후세인이 쿠웨이트 점령해버리고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헌팅턴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에 불가역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명 간의 대결이다. 예?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하버머스 같은 사람은 야 소련이나 중국이 막스 얘기하고 달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건데 그렇지 전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만의 혁명이다. 뭐 이런 백가쟁명의 시대들이 떠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정치도전이나 석학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얼굴한 근대를 찾는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나 인간의 얼굴한 근대를 갖고 싶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신자유주의의 약육 방식의 세상이 누가 그걸 갖다가 잔인함을 갖다가 누가 저걸 하겠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방안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실효성이 입증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좌파들, 지잭이라든가, 아까 소개한 월러스틴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세상을 좀 사람답게, 사람 얼굴을 하고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이 양반들은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죠. 이렇게 하면 그건 도구마니까. 그냥 마르크시즘이 아직도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지만, 이렇게 하면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 오면 유토피아가 열린다. 이건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난 거니까. 모른다 그러는 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바로 냉전이 붕괴되면서 실정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뒤에 그나마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이었던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는 거죠. 그걸 누가 낳는가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결국 옳았구나.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해 07 과삼 중국에서도 그러듯이 공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평가의 전환이 90년대 초반 이후서부터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년 1월에요. 47년 11월 14일 유엔 소총회는 유엔 주관하에 남북한 동치선거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48년 1월 선거 감시를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해요. 자, 여기 보시면 소달구지 있죠? 당시 헬믹 미 군정청의 헬믹 소장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경제는 소달구지 경제다. 미국이 빠져나가면 당장 원시 경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어려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정식 교수 강의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수돗물을 소독할 염소가 없었답니다. 당시. 전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 위원단이 이 유엔 위원단 환영하고 써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선 상호은행 종로지점, 종로의 모습입니다. 김과 김규식 50총선에 반대했고요. 이들의 주장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총선거 결정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과 김규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설득했어요.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통일 선거가 불가능할 경우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동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이 대표들도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유엔 총회 때나 이때나 있죠. 영국이 우리의 우방인 걸로 생각하는데 영연방은요 그때 미국하고 입장이 달랐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도 그랬고요. 유엔 소청에는 2월 26일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어요. 이승만이 50총선 연기, 그러니까 그 당시 50총선 연기 반대 이유는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3월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 주도로 무상몰수, 무상배분의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공산화의 물적 토대를 닦았고요. 인민군 창군 이틀 뒤인 48년 2월 10일 임시헌법 초안도 발표된 상황에서 우리보다 빨리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북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주가 끝나고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 승리가 확고해졌으며 미군 철군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합격이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고요. 유엔 결의에 따라서 감시하에 실시된 50총선에서 선출된 198명의 재연 의원이 만든 헌법이 7월 17일 공포되고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건국된 거죠. 그런데 건국 이후에도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어요. 48년 12월 국무부 국동국이 철병 재고 의견을 냈지만 이거는 문민들 얘기고 국방성은 변하지 않고 철군 입장이었던 거죠. 48년 10월 21일자 뉴욕타임즈가 서울의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완전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할 정도로 당시 남한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이때 국제적 승인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린 일지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이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승만은 미군 철병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승인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인정 투쟁이 이제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8월 11일 재원국회의 외교통위원 장면을 수석대표로 임명할 만큼 국제적 승인은 시급한 문제였어요. 이 유엔 총회에 파견된 대표가요, 그러니까 20화국 때 장면 총리예요. 이분은 가톨릭 교회의 대표격으로 정계에 진출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의 이거였다는 게 뭐냐면요, 2차 대전의 막전 막후에서 바티칸이 중재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티칸하고 미국하고 공통의 이의가 뭐냐면 둘 다 종교 포교지 영토가 뺏기고 같은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기독교 신자였지만 천주교를 활용했어요. 그 대표격인 장면을 수석대표로 임명해서 가톨릭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그런 외교적 전략이 주요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을 얻어내게 됩니다. 당시 소련도 공산국 볼록과 영연방 측은 대한민국의 승인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승인을 미루고 있었어요. 이게 자유공입니다. 요 앞에 백탑이 있고요. 네? 지금도 요 모습 거의 그대로 파리에 가시면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차 유엔 총회는 48년 9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직도 유엔 총회는 9월에 열려서 12월에 끝납니다. 네. 대한민국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여권이에요. 대한민국이 수립됐는데 이 국민국가는 패스포드가 있어야죠. 여권이. 근데 여권을 뭘 참조해서 만들었냐면요, 대한제국 시대의 여권을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요걸 이렇게 접으면요, 이렇게 패스포드 크기로 만들어요. 요게 앞면이고 요게 뒷면이에요. 여기 0001 1호 여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써있는 한문으로 써있는 건 장면을 국연, 파견,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2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영문으로 보면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이죠. 그 옆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And to the Vatican. 이게 바티칸을 활용한 거예요. 네, 바티칸에 대해서 유엔 총회 승인 얻고 나서 바티칸에 가서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대단한 그 외교 전략을 갖고 42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는 순간 한미 협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한국을 위한 기독교 협의회가 생기고 가톨릭 협의회가 생기면서 한국을 일제서부터 독립시킨 이후에 기독교 가톨릭 선교 전략이 그때 세우고 그거하고 다 연합해가지고 외교 활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국사교과서의 문제가 뭐냐면 독립운동의 무장 투쟁만 이걸로 해놔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전개한 외교 독립운동이나 국내에서 전개한 실력양성운동은 일제 타협하고 뭐 이거는 별볼이 없는 것처럼 서술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 승인을 얻는 거는요, 이승만이 쭉 해왔던 외교 독립운동의 최종 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장면을 통한 가톨릭 세력 활용과 이승만이 그때 42년서 구축해놓은 미국 내 인맥, 외교 인맥, 구미위원부 뭐 이런 게 다 거동돼서 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사 교과서의 소설 자체가 물론 우리가 정당성을 따지면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는 게 맞죠. 그런데 관동군이 50만이었다고 쳐면 우리 독립군 세력이요 45년 가장 강할 때 좌우 다 합쳐서 10,000명이 안 됐어요. 합치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가정 하에서 예를 가리키면 역사가 팩트에 의존하지 않는 역사는 거짓인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사실을 가리키는 게 되죠. 이 여건이 신기하잖아요. 이분들이 유엔 총회에 갔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열사 있잖아요. 그 독립호소에다가 들어가보지 못하고 분해서 죽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로 참배를 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해요. 죽어서 일을 못 이루면 안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입국할 때 정일현 박사가 같이 갔어요. 여기요. 그 여행기에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진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탈락을 했대요. 자기 여권. 신기하잖아요. 지금 봐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5척 7척 뭐 머리 색깔 뭐 흑색 갈색 뭐 이렇게 인상 표현되고 이게 이제 사진 도장 받은 것들이고요. 네? 자, 이게 옵저버 자격으로 본회의장에 못 들어와서 회원국이 아니니까 위에 앉아있다 12월 6일에 가서야 옵저버 이거 본회의장에 옵저버 초청이 돼가지고 정치위원회에서 연설하고 해요. 영문으로. 그리고 이제 직접 외교 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었어요. 12월 6일이나 돼서야 그렇습니다. 여기 조병업 박사고요. 이게 대표였던 여기 모윤숙, 요 김한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고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 영연강 국가들도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극복해가지고요. 12월 12일에 유엔 총회 승인을 얻어요. 이게 마지막 날 회기 끝나.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사람이 덜레스인데요. 당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사람 공화당인데 고문장이 이 대표로, 그러니까 미국 대표로 와서 우리 외교를 자문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일이 야 저기 뭐야 스위스 찬성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여기 나라 이름들 있잖아요. 여기 예스 노 뭐 기본 이거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 보면은 이상한 사인이 있어요. 이게 장면 씨 집안의 문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에 달라스가 보는 거에 이게 서명이에요. 달라스 서명이에요. 장면이 회고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줘가지고서 달라스가 고맙다고 회고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승인에 대한 갱지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게 유일한 공식 문서입니다. 48대 6 하나 두고 그렇게 이긴 거예요. 요게 스위스 군의병이죠. 이거 바티칸 방문 시에 거고요. 자, 이게 미국이 도왔고, 하지만 이거는 크게 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 전략의 승리입니다. 요즘 입장에서 보면요. 자, 요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는 그대로고, 지정학지정 때 우리가 어떻게 되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한반도에 들어선 두 개의 국가가 유엔에서 벌인 인종투쟁에서 대한민국이 쟁취한 국제적 승인은 6.25 전쟁 때 유엔군 파병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를 다시 봐야 되는 거, 건국사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건국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이 청간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되도록이면 좋은 발견한 아량과 관용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총결선해서 플러스 편이 크면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흐름을 말하는 게 좋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김구호 선생하고 아까 이승만 박사가 악수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대로 좀 광화문에다가 두 사람 동상 좀 세우자 그랬더니 그거 뽀샵이래요. 그때 무슨 포토샵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들을 만들자는 건 그렇지 않으면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으로 맨날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가 한국 교육 예칭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 교육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 교육은 어디서 가능했냐면요. 우골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대학은 우골탑이었던 이유는 농지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지개혁 누가 했냐면 아시잖아요. 진보당 당수. 예? 조봉암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이 큰 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달라지는 건데, 조봉암은 사회민주주의, 반공 좌파들이 있어야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옆에 아까 장면 그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조봉암도 세우고, 여운형도 세워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룬 오늘의 가치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다 함께 기리면서 좀 통합을 해나가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안 미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통렬한 반성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